마취제도 마약의 일종이니까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쓰여왔고, 그 당시 헤로인이 진해 거담제로 감기약으로 동네 약국에서 살 수 있었어요. 왜?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 안 아프고, 그 다음에 기침도 억제해 주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860년도에 남북 전쟁이 있으니까 수십만 명의 부상자들이 나오는데 진통제도 없고, 또 마취제는 그때 막 개발된 상황이고 항생제는 없으니까 일단 아프면 뭐부터 준다? 몰핀부터 주는 거죠. 과거엔 미국에서 마약이 합법적으로 많이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약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였나요? 마약 종류가 지금 워낙 많은데 가장 오래된 게 아편, 몰핀, 양귀비죠. 양귀비, 수메르인, 역사 따지면 몇천 년 전부터 쓰여왔고, 마취제도 마약의 일종이니까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쓰여왔고, 그럼 결국에는 아편에서 조금 더 강력한 성분만 농축시킨 게 몰핀인데, 몰핀이 1800년 초에 만들어졌고, 그 몰핀에서 더 강한 것이 헤로인이 1897년도 가장 유명한 회사인 바이얼 아스피린을 만든 그 바이얼 제약회사에서 아스피린과 똑같은 해에 나왔거든요. 헤로인이. 근데 그 당시 헤로인이 진해 거담제로 감기약으로 그냥 동네 약국에서 살 수 있었어요. 왜? 효과가 좋습니다. 일단 안 아프고, 그 다음에 기침도 억제해 주니까. 근데 효과는 먼저 나타나는데 부작용은 항상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부작용들이 생긴 거죠. 몰랐어요. 19세기를 보면 그때 항생제는 언제 나왔을까요? 1940년대. 그럼 항생제도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스피린이 1897년도에 나왔고, 타이레놀은 1950년도인가 나왔고, 그럼 그전에는 진통제가 뭐였을까요? 몰핀이죠. 몰핀 엄청 썼습니다. 언제부터 썼냐? 전쟁 났을 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860년도에 남북 전쟁이 있으니까 수십만 명의 부상자들이 나오는데 진통제도 없고, 그다음 마취제는 그때 막 개발된 상황이고 항생제는 없으니까 일단 아프면 뭐부터 준다? 몰핀부터 주는 거죠. 일단 안 아파야 되니까. 근데 이제 딱 안 아픈데 그 사람들이 계속 몰핀만 맞다 보니까 용량도 없고 안정해져 있고, 일단은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군인들이 다 몰핀 중독자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군인병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19세기 남북전쟁 이후로는 군인병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몰핀 중독이었죠. 계속 의사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독이 있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정부가 약을 통제하진 않았으니까. 마약에 대한 몰핀과 아편, 헤로인에 대한 통제가 나온 게 1910년, 12년 이후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서야 통제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뭐가부터 나온다? 마약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약의 효과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부작용 나타나고, 규제는 맨 마지막에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1860년도에 군인병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1960년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전, 미국 마약 역사는 이제 베트남전인데, 베트남전 당시에는 대마였죠, 대마초는 그 당시에 마약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대마를 엄청 많이 폈으니까, 중독성은 좀 약하고, 워낙 널려 있으니까. 그리고 동남아 가면 다 대마초가 널려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군인들이 다 대마초를 핍니다. 어디서? 베트남전에 나간 군인들이.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율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때 히피들이 행복한 러브, 피스 앤드 스모크, 그 스모크가 마리화나였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에 파병 간 군인도 마리화나를 피우고,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대학생들과 히피들도 마리화나를 피우는 되게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 베트남전 반전을 덮어야 되니까, 그때 우파 대통령이 갑자기 대마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을 딱 선포합니다. 1961년도에. 그러면서 비교적 마약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약한 마리화나를 갑자기 가장 강한 등급, 1등급으로 선정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베트남전 파견 나갔던 군인들이 널린 게, 그 나라는 다 동남아시아 마약 워낙 널리 알려졌으니까 마리화나 대신에 더 센 거, 널려있는 아편, 그 나라는 워낙 아편을 많이 했으니까 아편, 몰핀, 헤로인 의존으로 빠져버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1960년대에 걸렸고요. 19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필로폰이 유행했다면 미국은 코카인이 유행하게 됩니다. 원래 코카인은 콜롬비아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1970년대 콜롬비아에서 주로 생산됐었는데, 코카인은 되게 비싼 상류층 마약으로 좀 알려졌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남미에서 좌익, 반공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우익을 지원했었는데, 그 우익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죠. 마약을 팔았던 거죠. 미국에서 우익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기를 싣고 갑니다. 비행기에 싣고 갔다가, 그럼 그 우익 세력들이 그 비행기에 마약을 싣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눈 감아주는 거고 마약 판매, 마약 뉴스를 눈 감아주다 보니까 그 미국으로 뭐가 들어온다? 코카인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 감아줬고 방해했으니까. 근데 이제 1980년대는 그 코카인이 들어온 거 플러스 그 코카인이 코로 마시는 거였는데 베이킹 파우더를 섞어서 조금 조제를 하면 가루를 섞는 거죠. 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코로 흡입하지 않고 이제 태워서 흡입하면 효과가 이상하게 엄청 세져요. 베이킹 파우더만 섞었을 뿐이고 흡입 방법을 좀 바꿨는데 야바 같은 경우 메삼페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인에 메삼페타 필로폰을 섞어서 야바로 하면 효과가 엄청 더 좋아지는 것처럼 코카인에 베이킹 파우더를 섞은 크랙이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가격은 싸지고 효과는 더 좋아져요. 크랙이 등장했는데 누가 발명했는지는 아직도 모르는데 그게 이제 1980년대 미국 사회 가난한 흑인 사회를 휩쓸면서 미국은 1980년도에는 또 코카인으로 인한 크랙 사회로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펜타닐이 나오게 되는데요. 펜타닐은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제약회사에서 1950년대 만들었던 약이고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저도 많이 썼는데 말기 암 환자한테 진통제로 쓰는데요. 그럼 왜 갑자기 펜타닐이 등장했냐? 원래 처음부터 등장한 건 아니고요. 1950년부터 쓰고 있었고 몰랐어요. 그냥 안 쓰고 있다가 1990년대 중반에 옥시콘틴이라는 새로운 약도 아니고요. 몰핀, 마약성 진통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그 옥시코틴이라는 거는 퍼듀 파머라는 제약회사에서 선전을 해요. 이건 우리 특수 코팅을 시켜가지고 서서히 녹는다. 그러니까 이거 효과도 오래 가고 아까 얘기했지만 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 효과가 엄청 좋아지고 더 강렬해지거든요. 우리는 이런 효과가 없다. 왜? 서서히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기존의 약들이 5mg짜리입니다. 마약성 진통제가 5mg짜리인데 이거는 우리는 서서히 흡수되니까 고농도 써도 된다. 40mg, 60, 80mg가 출시가 돼요. 그럼 이거를 그냥 먹다가 중독된 사람도 있었는데 기존의 마약 중독자들이 그냥 한번 먹어봤죠. 그럼 어떻게 먹었을까요? 깨 먹는 거예요. 녹여 먹는 알사탕을 깨 먹으면 이게 더 확 오는 것처럼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농도가 확 오르니까. 플러스 가격이 쌉니다. 기존의 다운 계열 헤로인이 이제 주로인데 헤로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4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처분받으면 4,000원이거든요. 1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존의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헤로인 중독자들이죠. 어마어마하게 유행이 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제약회사의 말로는 이거 엄청 좋다 하니까 의사들도 중독 안 된다. 이거 코팅 기법으로 이거 특허까지 신청했을 거예요. 막 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풀렸었는데 미국을 강타하게 됐죠. 근데 쓰다 보면 똑같아요. 이게 부작용은 무조건 나타나거든요. 의사들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거 이상하다. 사람들이 죽는다 갑자기. 이거 약 먹고 죽었는데 의사가 처방한 약 먹고 죽었는데 그래서 옥시콘틴에 대한 제재가 시작이 됐는데 너무 늦게 시작됐고 왜냐하면 이게 로비 관련된 얘기는 많은데 나온 게 1996년에 나왔는데 2005년 때부터는 이제 제재가 들어갑니다. 우리 의사들도 눈치챈 거죠. 큰일 났다. 약을 끊어버려요. 처방도 안 되고 처방도 하기도 무섭고 의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문제가 끝난 거죠.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마약상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옥시콘틴이라는 약과 똑같이 생긴 약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대신 뭐로? 헤로인을 넣어버려요. 어차피 마약 중독자들은 일단 급하고 감별을 못하고 어차피 효과가 헤로인이랑 똑같았으니까 헤로인을 가짜 약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짜 약인데 마약인데 옥시콘틴인 줄 알고 가짜 약을 먹었던 거죠. 헤로인. 그래서 이제 헤로인 파동이 1차 파동이 옥시콘틴 파동이었으면 2차 파동인 헤로인 파동이 그때 갑자기 또 생겨요. 그럼 헤로인 중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나는 헤로인을 먹은 게 아닌데 알고 보니 헤로인이었던 거예요. 가짜 약. 그러니까 짭을 먹었던 거예요. 옥시콘틴의 짭. 왜? 그래서 또 했었다가 또 헤로인 사망자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요. 근데 이제 또 제약회사 아니죠. 마약상들은 항상 우리가 마약상들 하면 왠지 그 좀비 거리만 봐서 되게 이제 끝까지 간 사람들 보는데 마약상들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에요. 더 싸고 더 효과적인 걸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어떻게 펜타닐을 알아차린 거예요? 더 강력한. 2010년도에. 펜타닐은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헤로인의 50분의 1만 있으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밀수하기가 좋잖아요. 왜? 똑같은 약만 해도 50배로 제조할 수 있고 가격이 엄청 떨어지죠. 그리고 밀수하기도 좋고 더 강하니까 중독자 단골이 더 생겨요. 그래서 멕시코 갱단, 카르텔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펜타닐을 뿌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어떻게 만들었다? 중국에서 사서 자기들이 합성해서 미국으로 유통시켰는데 혁신이 일어난 거죠. 왜? 가격은 싸고 구입하기도 쉽고 더 많은 중독자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펜타닐이 미국에서 난리를 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가장 끝판왕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또 여기서 또 진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더 강한
펜타닐의 업그레이드 약들, 그리고 심지어는 펜타닐 안 걸리는 약들까지. 이게 기존에 새로운 약 조금씩만 꼬리만 이게 우리 강한 개를 훈련시켜서 좀 엄청나게 약간 좀 하면은 뭐 도사처럼 만들 수 있고 순진한 약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치환기만 몇 가지만 바꾸면 효과가 달라지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또 이게 중독자들의 특징은 우리 같은 경우는 야, 그 약을 먹고 죽었다 그러면 겁나서 안 먹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더 강한 게 나왔다고 이게 얼리 어댑터거든요. 더 찾아가서 서로 또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0대 미만에서 사망수 1위가 마약 죽음. 재작년 기준 11만 명이 죽었는데 대부분이 펜타닐 관련. 7만 명, 60% 이상, 70%가 펜타닐이요. 기존의 헤로인 중독자 사망도 있긴 하지만 대세가 이게 마약도 유행을 탑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세고 더 강렬하고 더 적은 양으로 같은 게 이게 계속 될 거고 미국은 사실상 손을 놓은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은 다행인 게 아직 펜타닐을 직접적으로 수입해서 만들 수 있어서 우리나라까지는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일부 정말 양심 불량의 의사들이 펜타닐을 마구잡이로 처방하는데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건데 미국처럼 그렇게 유행할 일은 없을 거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단속하기 엄청 쉽거든요. 왜 처방한 의사만 족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고 올해 벌써 지난달부터 이미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의사들은 그 환자들의 마약 투약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모르고 처방하는 경우는 졌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마약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과연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마약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고 있거든요. 단 거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사탕수수를 씹어 먹었죠. 거기서 설탕이 나왔고 설탕보다 더 강력한 사카린 나왔고 요즘에는 탕후루 나왔죠. 완전 진짜 이게 점점 더 극단화, 더 강렬해지는 건데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자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통 구조에서 전체 혁신이 왔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길거리 가서 왠지 저 사람이 나를 돈만 훔쳐가면 어떡하지? 똥술, 저 사람이 가짜 가루약을 팔면서 나를 속이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하고 리뷰 시스템도 있어요. 저 사람 가짜약을 판다 소문하고 이제 한두 번은 팔 수 있어도 이제 단골을 못 만들거든요. 이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약들을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이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해외 직구하는 것처럼 마약 상들도 마약을 해외 직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줄면고 반대로 수익은 늘다 보니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이득을 보기 때문에 유통 생산에서는 더욱더 많이 달려들 거고 단속을 엄청 많이 강화하면 일시적으로는 단속하면 확실히 줍니다. 근데 이게 단속을 강화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줄죠. 왜? 비싸니까 안 해볼 건데 이미 중독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구하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데 공급이 확 줄면 가격이 이제 마약은 경제학적으로 이제 비탄력적이다.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즉 수요가 안 변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올라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리스크는 있지만 리턴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가격이 떨어져요. 그 주기가 대개는 한 3에서 5년. 잠시 단속하면 한 3년 줄다가 한 5년만 지나면 또다시 늘거든요. 그게 늘어날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어렵죠. 지금 마약 합법화, 비범죄화 정책이든 합법화 정책이 나오는 이유가 미국에서 왜 대마를 합법화했을까요? 너무 많이 하니까. 포기한 거죠. 사실은 수입을 걷어서 조세 수입을 걷어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서 포기한 거. 포기했다고 보시면 좀 되거든요. 왜? 담배보다 마리화나를 더 많이 하니까. 법원이 있습니다. 처벌하라고 하는데 무명무실한 법이니까 차라리 이거 그냥 관리해서 간 건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왜?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네, 온라인한테 판매하고 있죠. 미성년자한테 판매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한테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죠. 신분 확인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대마만 파는 게 아니에요. 갔더니 모든 마약을 다 팔고 있고 허가받은 상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왜 허가받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불법상들이 난리 났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낮아진 거죠. 대마 합법화 됐는데 그냥 해볼까? 더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더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약이 또 합법화되는 순간 그리고 너무나 많이 퍼져서 합법화되고 그럼 또 다른 새로운 마약을 또 합법화시킬 거고 그게 처음엔 대마였다가 그 다음은 또 무슨 약이 될까요? 저는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마약하면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이제 연예인들 많이 합니다. 왜? 일단 돈이 많고요. 일단 돈이 많고 흥분을 많이 합니다. 자극적이고 막 신나 있죠. 사람들 관심 받고 인기를 막 받다가 갑자기 인기 안 받고 영화 출연하고 하면 흥분했던 그런 짜릿함을 못 잊어서 그걸 채우는 게 되게 업계열 약물입니다. 그래서 업계열 약물을 많이 하고요. 셜록 홈즈 같은 경우도 코카인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런 가장 유명한 우리 축구 선수 펠레 말고 마라도나 코카인 했죠. UFC 선수 존 존스 코카인 했거든요. 그게 경기력 향상도 있긴 한데 경기력 향상보다는 그 짜릿함 그런 막 긴장 흥분되는 순간에 즐기고 싶어서 업계열을 좀 하고요. 또 반대로 하다 보면 좀 지치고 힘들면 이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냥 다운 계열을 좀 하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인생이 많이 망가져요. 근데 처음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경우 그런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한 번만 해도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대개는요. 처음 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완전 반대예요. 처음 마약 누가 줄까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좀비가 막 마약을 줄까 막 이러면서 주진 않거든요. 정말 심각한 마약 중독자들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사진 않잖아요. 80%가 지인들이 처음 줘요. 뭐 어떤 상황에서 주냐? 친구들끼리 노는 10대, 20대들끼리 어울려서 뭐 술을 진탕 먹고 노는 상황에서 야 그냥 내가 너 좋은 거였는데 한번 해볼래? 마약이라고 절대 안 쓰여 있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캡슐이나 캔디 하나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모르는 사람 지인들이 권하는 사람 약을 하면 안 되고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연쇄살인범들, 미국에서 특히 미국 연쇄살인범들 많은데 연쇄살인범들 특징이 무서운 사람들이야. 되게 잘생긴 사람들이 접근하니까 부담 없이 접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고 유괴범들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가지 마 하는데 그럼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되게 이제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나 마귀할범, 어떤 마귀할범이죠? 백설공주의 그런 마귀를 생각하는데 정말 평범한 여성이나 할머니들이 매일 접근하거든요. 가서 내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 이거 저기까지만 들어줄래? 해서 차로 유인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마약은요, 절대로 그러면 좀비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권하는 게 아니고요. 주위 친구들이 야, 뭐 기분 좋은 상태인데 너 한번 해볼래? 야, 이 좋은 거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셔요. 그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호기심 같은 제가 항상 요런 방송할 때마다 이게 혹시나 이제 99명은 경각심을 갖겠지만 꼭 한 명은 호기심 가지시고 마약은요 진짜 천사의 탈에 쓴 악마라서 잠시 좋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지옥으로 이끌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